옛날 옛적 조선 세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조선 팔도에는 가뭄이 들고 역병이 번져 백성들의 시름이 깊어만 갔지요. 농사는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했고 곳곳에서 병으로 쓰러지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도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요. 그런 어수선한 시절 한양 북촌 일대에는 기묘한 소문 하나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숨긴 인재가 민초 속에 묻혀 있다더라. 그 인재가 나타나면 이 나라의 재앙이 거칠 것이라는구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정작 그 인재가 누구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숨어 사는 은자라 했고 어떤 이는 궁궐에서 쫓겨난 학사라 했으며 또 어떤 이는 신선의 자손이라 떠들었지요. 흉흉한 소문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고 한양 거리 곳곳에서는 그 인재를 찾는다는 자들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양 북촌에 자리한 윤씨 가문은 대대로 청렴한 선비를 배출한 집안이었습니다. 비록 높은 벼슬을 하지는 않았으나 학문을 숭상하고 예의를 중히 여기는 가풍으로 이름이 났지요. 그 집안의 외동딸이 바로 윤가온이었습니다. 가온은 청초한 용모에 마음씨까지 곱기로 소문난 교수였습니다. 글을 읽고 바느질을 하며 심지어 주역의 이치까지 어렴풋이 아는 재주를 지녔지요. 어머니는 딸의 재능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깊었습니다. 가온아, 여자가 너무 영특하면 혼처를 정하기가 어렵단다.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온의 아버지 윤성재는 벼슬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중시하는 선비였습니다. 그는 딸의 혼처를 정할 때에도 권세 있는 집안보다는 조용하고 덕이 있는 가문을 찾았지요. 내 딸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그것으로 좋가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윤씨 가문에서는 가온의 혼인을 서둘러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온은 부모의 뜻을 따르며 조용히 혼례를 기다렸지요. 혼처로 정해진 이는 같은 북촌에 사는 강연수 도령이었습니다. 강씨 가문 역시 양반 집안이었으나 연수 도령은 마을에서 어리숙하기로 소문난 사내였지요. 말수가 적고 눈빛이 멍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를 업신여기곤 했습니다. 강도령은 20살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한다더라. 글 공부는 해봤자 소용없다고 어머니가 일찌감치 포기하셨다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연수의 어머니 박씨 부인은 그런 말들을 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할 뿐이었지요. 우리 연수는 심성이 맑은 아이랍니다.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씨 가문에서 혼처로 강씨 집안을 택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주변에서는 의아해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성재는 강씨 가문의 인품을 믿었고 연수 도령의 어머니가 지닌 그 담담한 믿음이 마음에 들었지요. 혼사는 그렇게 조용히 정해졌습니다. 혼례 준비가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가온이 잠자리에 들려는데 문득 방문의 창호지에 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촛불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니 창호지에 알 수 없는 기호가 새겨져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놓은 듯한 기묘한 문양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가온은 불안한 마음에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 문양을 보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처음 보는 형상이구나. 혹시 고양이가 발톱으로 긁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같은 문양이 창호지 곳곳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경고를 남기는 듯 했지요. 가온은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만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요. 그러나 부모님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칠 수 없어 그녀는 그 사실을 혼자 가슴에 묻어두었습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찾아왔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가온과 연수는 백년가약을 맺었지요. 하객들이 돌아가고 첫날 밤을 맞이한 신방에는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온은 조심스럽게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수 도령은 말없이 촛불만 바라보며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도령님. 가온이 조용히 불러보았으나 연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온은 실망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정말 사람들의 말처럼 어리석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새벽녘 가온이 잠깐 눈을 붙였다 깨어났을 때였습니다. 촛불의 그림자가 기묘하게 흔들리며 벽에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그 형상은 마치 창호지에 나타났던 그 문양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가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혼례 이튿날부터 가온은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하루 종일 마당 한 구석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거나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지요. 끼니 때가 되어도 어머니가 부르기 전에는 나오지 않았고 가온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바보인 것일까? 가온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연수의 눈빛은 멍해 보이면서도 가끔씩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기색이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가온은 연수가 마당에서 모래 위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어떤 규칙이 있는 형상처럼 보였지요. 무엇을 그리시나이까? 가온이 물었으나 연수는 황급히 모래를 쓸어버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가온은 생각했습니다. 연수가 진짜 어리석은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지요. 그날 밤 가온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무녀가 안개 속에서 나타나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무녀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웠으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 아이 눈을 감아 세상을 보느니라. 무녀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 눈을 열 것이니 두려워 말고 기다리거라. 가온이 무슨 뜻이냐고 묻고자 했으나 무녀는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져버렸습니다. 꿈속의 안개도 거치고 가온은 호련히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지요. 가온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고 옆에서는 연수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온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눈을 감아 세상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날 이후로 가온은 연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더니 굵은 벼락이 마을에 떨어졌습니다. 벼락은 마을 어귀에 큰 나무를 강타했고 그 불길이 주변 집 서너 채로 번졌지요.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집을 잃은 이들의 탄식이 마을에 가득했지요. 그런데 이튿날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령이 박복하여 재앙을 불렀다더라. 아니, 저런 어리숙한 자와 혼인을 하니 하늘이 노한 것이 아니겠소? 사람들은 근거도 없이 연수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온은 그런 말들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헐뜯는 아낙네들 앞에 나서서 또렷하게 말했지요. 제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천재지변을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온이 처음으로 남편을 감싸며 세상에 맞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온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녘에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방 안에 희미한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연수가 벽을 향해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지요. 가온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수의 손끝에서는 복잡한 수리식과 천문의 궤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별의 위치, 달의 운행, 계절의 변화까지 모두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지요. 그 글들은 가온이 평생 본 적 없는 깊이와 정확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세종 임금의 지편전 학사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학문이었습니다. 가온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보라고? 연수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지닌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가온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수가 일부러 어리숙한 척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온은 연수를 조용히 불러 마주 앉았습니다. 도령님, 가온이 말했습니다. 지난밤 벽에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연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온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지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도령님을 헐뜯으려는 것이 아니옵니다. 다만 왜 그토록 뛰어난 재주를 숨기고 사시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연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부인. 그것은 연수가 혼례 이후 처음으로 가온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재주 때문에 화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어리석은 척 살아야 했지요. 연수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가온은 그제야 남편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지요. 연수는 가온에게만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가온 역시 남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은근한 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지요. 봄이 깊어갈 무렵 한양 도성 안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누군가가 불을 지르고 사라졌는데 이상하게도 현장에는 항상 기묘한 기호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포도청에서 범인을 잡으려 애를 썼지만 그림자조차 잡을 수 없었지요. 어느 날 가온은 장터에서 그 기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리는 그 문양은 바로 혼례 전 가온의 창호지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가온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연수는 그 말을 듣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 문양을 알고 계신가요? 가온이 물었습니다. 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옛날 천문을 연구하던 이들이 쓰던 비밀 기호입니다. 하늘의 뜻을 전하는 표식이지요. 가온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혼례 전부터 자신에게 나타났던 그 문양이 이제 한양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연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연수의 어머니 박씨 부인이 가온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며느리, 이제 그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박씨 부인의 목소리는 슬프면서도 담담했습니다. 연수는 어려서부터 범상치 않은 아이였단다. 하늘의 별과 바람의 길을 읽어냈지. 3살 때에는 별자리를 보고 날씨를 맞췄고 5살 때에는 천문도를 그려냈지요. 가온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궁궐에서 사람을 보내 연수를 데려가려 했단다. 허나 그때 한 도사가 나타나 연수를 제자로 삼겠다며 우리를 위협했지. 내가 거부하자 그 도사는 연수에게 저주를 내렸단다. 박씨 부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후로 연수는 자신의 재주를 드러낼 때마다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렸지. 결국 우리는 연수가 세상에 어리석은 듯 살아야만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가온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그 도사가 지금 방화를 일으키는 자입니까?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가 다시 연수를 찾고 있는 것이야. 가온은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수가 지닌 능력이 단순한 재주가 아니라 이 나라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열쇠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능력 때문에 남편이 평생 고통받아왔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지요. 이대로 숨어 살 수는 없다. 가온은 결심했습니다. 연수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기로 말이지요. 다음 날 가온은 연수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령님,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연수는 놀란 눈으로 가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도령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도령님이 짊어진 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십시다. 가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연수는 처음으로 가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지요. 부인. 연수가 말했습니다. 저보다 더 큰 짐을 지고 계신 분이 바로 부인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내를 남편으로 맞아 이리 고생하시니 말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포도청에서 방화범의 정체를 밝혀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모두를 경악해 했지요.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일당이었으며
그들의 우두머리는 놀랍게도 궁궐에서 천문을 연구하던 전직 관상감 관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현진이었습니다. 현진은 본래 세종 임금의 총애를 받던 학사였으나 자신의 예언이 빗나가면서 궁에서 쫓겨난 인물이었지요. 그 후로 그는 산속에 숨어 살며 더 완벽한 예언술을 완성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온이 들은 다음 소식에는 더욱 놀랄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진은 바로 어린 연수를 제자로 삼으려 했던 그 도사였던 것입니다. 현진은 연수 도령의 재능을 이용해 자신의 예언술을 완성하려 한다고 합니다. 포도청 관리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양은 연수 도령을 향한 일종의 부름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연수 도령이 그 신호를 보고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온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혼례 전부터 자신의 창호지에 나타났던 그 문양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 연수는 가온에게 말했습니다. 현진 스승이 저를 찾고 있다면 제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가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되옵니다. 그것은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연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한양 전체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현진 스승은 제 재능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입니다. 다음 날 새벽 연수는 홀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한강 나루터에서 현진의 일당을 만나기로 약속했지요. 그러나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연수가 나루터에 도착하자 사방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연수를 포위하고는 손과 발을 묶었지요. 드디어 왔구나, 연수야. 현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내 재능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완벽한 예언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하늘의 뜻을 완성해야 한다. 연수는 묵묵히 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가온은 남편이 집을 나선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규수의 신분도 잊은 채 밤길을 헤매며 남편의 뒤를 쫓기 시작했지요. 가온은 한강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연수가 현진의 일당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가온은 현진 앞에 당당히 나섰습니다. 그를 놓아주시오. 현진은 가온을 비웃듯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규수가 무슨 배짱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가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을 내놓지 않으신다면 저는 당신이 남긴 그 문양의 의미를 세종 임금께 직접 고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천문을 이용해 백성을 속이고 방화를 일으켰는지 모두 밝히겠습니다. 현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느냐? 가온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연수가 벽에 그렸던 천문도를 가온이 베껴놓은 것이었지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제 남편의 지식이면 당신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쯤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가온이 목숨을 걸어야 할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규수의 몸으로 밤중에 한강까지 찾아와 악인과 맞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가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가온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요. 이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때였습니다. 현진. 연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리숙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험이 서려 있었지요. 스승께서는 제 재능을 탐하셨지만 정작 하늘의 이치는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예언이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쓰는 것임을 모르셨지요. 현진은 비웃었습니다. 허튼 소리 마라. 내 재능으로 나는 왕보다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때 연수는 묶인 손으로 땅바닥에 복잡한 천문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움직이는 궤적, 달의 위상, 그리고 그날 밤의 천문 현상까지 모두 정확히 계산해낸 것이지요. 오늘 밤 자시 정각, 유성이 저 북두 칠성 옆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 빛은 정확히 이 나루터를 비출 것이고 당신의 음모는 하늘 아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현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헛소리를.
그러나 정확히 자시정각 하늘에서 밝은 유성이 나타나 북두칠성을 스쳤습니다. 그 빛은 나루터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지요. 그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포도청 관리들이 일제히 뛰어나와 현진의 일당을 포위했습니다. 연수는 미리 포도청에 이 시각, 이 장소를 알려두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증거가 되어 현진의 거짓된 예언술은 무너졌지요. 이것이 진정한 천문학입니다, 스승. 연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진은 분노하며 몸부림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와 일당은 모두 포도청에 붙잡혀갔지요. 사건이 해결된 후 연수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래 세종 임금께서 아끼던 천문학자의 제자로 어려서부터 천문과 역법을 연구하던 천재였습니다. 그의 스승은 세종의 칠정산 편찬에도 참여했던 인물이었지요. 그러나 연수가 10살 되던 해 그의 스승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현진이 나타나 연수를 제자로 삼으려 했고 연수의 부모가 거부하자 저주를 내렸던 것입니다. 연수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리석은 척하며 숨어 살 수밖에 없었지요. 소문은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세종 임금께서는 연수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 앞에 나아간 연수는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경은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참된 학자로다. 세종 임금의 말씀이었습니다. 백성 속에 숨어있던 진정한 선비를 이제야 만나게 되었구나. 경의 학문으로 이 나라의 역법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주기 바라노라. 연수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소인의 미천한 재주가 나라의 보탬이 된다면 그보다 큰 영광은 없사옵니다. 그러나 연수는 한 가지 청을 올렸습니다. 전하, 소인은 궁궐보다는 백성들 곁에서 그들을 위한 학문을 하고 싶사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종 임금은 그 마음씨를 기특하게 여겨 허락했습니다. 연수와 가오는 한양을 떠나 조용한 마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연수는 농사철을 예측하고 백성들에게 날씨를 알려주는 일을 했지요. 가오는 남편을 도우며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의 소박한 삶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수의 예측 덕분에 흉년을 피할 수 있었고 가온의 가르침으로 아이들은 그를 깨우쳤지요. 어느 봄날 궁궐에서 사신이 찾아왔습니다. 전하께서 그대의 안부를 묻고 계시며 이것을 하사하셨습니다. 사신이 내민 것은 세종 임금께서 친히 쓰신 글씨였습니다. 백성을 위한 학문이 진정한 학문이로다. 연수는 그 글씨를 받들어 방 한쪽에 정중히 모셨습니다. 현진과 그의 일당은 영모제로 귀향을 갔습니다. 한양에 일어났던 연쇄 방화 사건도 모두 해결되었지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연수와 가오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님, 가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재주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해 쓰는 것임을 말입니다. 연수는 가온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이야말로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세월이 흘러 연수와 가온 부부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별빛 부부라 불렀지요. 남편은 하늘을 읽고 아내는 그 남편의 마음을 읽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달빛이 환히 비추는 어느 밤 이미 백발이 된 가온이 연수에게 말했습니다. 낭군께서 감춘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상처였음을 이제 압니다. 연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인께서 열어주신 것은 제 재능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진정한 재능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참된 사랑은 서로의 상처까지 감싸 안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은 불에 들어가야 그 빛을 드러내고 사람은 시련을 겪어야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연수와 가온 부부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늘은 재능 있는 이를 시험하고 그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진정한 행복을 내린다고 하지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마음을 지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